네,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5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자 선생님들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 팜플렛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강진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위원께서 오셨습니다. 국제이주문화연구소의 서영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독해입법조사처에서 유의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진행은 각 토론자 선생님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하시고 이제 플로어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강진숙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사회자님께서도 정희철 교수님이 이제 이주 다문화 연구의 거성이라고 하셨듯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 정혜실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굉장히 이쪽 다문화 그리고 실천적인 그 미디어 제작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지적인 분들을 함께 모시고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부과할 토론 사안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과 함께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혐오 표현이란 것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온라인의 어떤 댓글을 통해서도 혐오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 혐오 표현이 한 78.5%는 댓글에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에서도 이용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게시글이 아니라 어떻게 뉴스에서 댓글을 통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그 이용자들의 경험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혐오가 발생하는 그런 계기는 어떤 특정한 이슈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범죄가 나타났다. 그럼 저 외국인 추방해야 돼. 외노자. 막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슬람 쪽의 어떤 종교적 특수성을 존중하기보단 비하하면서 할랄 식품단지 조성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추방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다문화 어떤 주체들의 특정한 뉴스의 그 소재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의 뉴스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왜 혐오 표현이 가증하고 서로 존중하기보다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큰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교육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간 협약이라든지 미디어 교육법을 통해서 외국인 혐오를 표현했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 벌금을 부과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 조항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치즘의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외국인이나 어떤 그 이주민, 외국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 법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 그 점은 한번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희철 교수님께서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즉 시민성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자들이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특히 소수자, 이주민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송과 관련한 방송 언어 표현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 어떤 책임 PD라든지 아니면 그 방송사 운영진 그리고 신문사의 데스크 이러한 그 운영 책임자들이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한 과연 방송 언어 표현은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조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정희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가장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연수원, 방송 언어와 관련해서 개선의 그 교육을 위해서는 연수원을 운영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기자 교육이라든지 PD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점에서 그래서는 굉장히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례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차원에서 방송사와 포털사가 어떻게 연수원에 정기적으로 기자 교육, 포털 책임자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개선에 참여할 것인가, 능력을 개발하고 참여할 것인가는 좀 더 이제 미디어 교육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정책적 과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작가들의 어떤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작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방송사는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방송사 내부에 이주민, 청소년 담당, 이른바 소수자 담당 책임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방송 언어를 그 하나의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소수자의 어떤 표현에 혐오적 표현이 나올 경우 자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검열되도록 하는 방법, 그 자정작용을 하는 책임 주체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 담당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위해물이라든지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 언어 표현이 있을 경우 방송 언어 표현이나 그런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는 굉장히 청소년 보호 담당관이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선책에 대해서 방송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가 개입해서 주 미디어청과 연방 개입해서 미디어 교육법에 따라서 처벌을 가합니다. 벌금이 등.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는 이주민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주민과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 소수자, 방송 언어나 소수자 제작 관련해서 어떻게 그 자체 내부의 시스템 속에 그 책임자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그 부분도 결론적 그 과제로서 방송사 내부의 어떤 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소수자 어떤 담당관, 청소년 보호 담당관처럼 소수자 보호 담당관을 방송사나 포털에 두도록 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교육법이 계속해서 입안 추진 중이고 조만간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입법화 되더라도 계속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우리가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송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이주민 며느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백인 남성 중심의 어떤 캐릭터 설정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이도티라는 어떤 여성주의 학자는 여성에 대해 문제 제기할 때 대문자 여성, 그러니까 소문자 여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즉 같은 이주민 여성이라고 여성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있을 수 있고 여성 며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분화된 체험된 신체 중심으로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직업별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문자 여성에 대한 성평등, 불평등만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소문자 여성의 구체적인 실제의 차이점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호받거나 구체적인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차별성들을 구체화해서 방송에서 제작하는 어떤 배치들의 어떤 다수자 중심의 관점들 그것들을 우리 좀 비판하게 대안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세분화된 대문자 여성이나 대문자 이주민, 결혼 이주 여성이 아니라 소문자 이주 여성들, 소문자 어떤 이주 노동자들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점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두 분 말도 아주 잘 들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았는데요. 일단 이주민의 삶에 관심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문화 고부 열전 별로 안 좋아해서 2013년인가 그때 시작할 때 한 번 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4, 5년 만에 봤는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웃집 찰스라는 것도 몰랐다가 이번 기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니터링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하셨는데, 모니터링 양식이나 이런 걸 좀 더 구체화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를 하나에 제작하고 방영될 때 그 주체는 3자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자가 있고 그 출연자, 이주민이 있고 그것을 보는 수용자들이 있고, 이렇게 3자 구조인데 주로 모니터링의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수용자 중심의 내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웃집 찰스 같은 걸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그 MC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구나. 예를 들면 그 여성 MC가 메인 MC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정도 그랬고, 뭐 성적 소수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석천 씨도 그랬고, 젊은 외국인 남성과 사유리 씨라는 동양 여성, 좀 삶의 경험이 많은 여성, 그런 것을 만들어놨을 때 그런 섭외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석천 씨가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소수자 입장도 잘 대변하시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역할은 이전의 시트콤적인 발언들 이런 거 정도밖에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미비점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또 한편 그 하나의 주체인 이주민 출연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이웃집 찰스에 그 인도 형제들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 음주문화, 술문화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저도 동의하고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 제작이 될 때는 이 출연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면 그 중에서 이제 테마를 잡아서 그거 중심으로 이것을 짤 텐데, 이 사람들은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삶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술문화, 음주문화, 사투리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관계성 이런 것이 아닌가, 관계 중심적인 한국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 양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으면 연구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제작 방식, 진행 방식, 출연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그 고부열전도 그렇고 사랑 나무나 하나도 그렇고 이웃집 찰스도 그렇고 너무 관계가 가족 중심에 천착되어 있지 않은가, 부부 중심, 가족 중심.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이주민을 타자성이 아니라 우리로 같이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남편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내 이웃이 정말 이웃집 찰스라고 하듯이 내 이웃이 되든지 내 친구가 되든지,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그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게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또 예를 들면 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주민 중에서는 가족으로 오는 사람보다 개인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민은 다 가족이란 말이죠.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유학생이라던가 노동자들이라던가 좀 더 이렇게 제작진에게 그런 것을 좀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담론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데올로기는 뭐 허위의식이고 뭐고 막 이런 것들 지배계급에서 재생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지만 담론은 어떤 면에서 그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지식체계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형성되어지면서 계속 유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담론이 가장 큰 장점이고 미디어와 담론을 논의할 때 우리가 이제 투쟁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담론이 투쟁이 되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오려면 투쟁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성도 굉장히 소수자였다가 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금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다 달라졌잖아요. 올해는 장애인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뭐 기초교육으로 다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단 말이죠. 근데 장애인이 지금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주민이 200만 시대입니다. 인구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때 이주민이 여전히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먼 그들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투쟁에서 우리가 하려면 이미지를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미지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게 뭐 고흐의 구두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보면은 예를 들면 흙 묻은 그 그림에서 그게 그냥 사람이 신는 발을 보호하는 사물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노동이라던가 이게 한순간에 보여지잖아요. 미디어의 가장 큰 힘이 그건데 이주민은 어떤 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쟁취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냥 흔히 쓰는 자막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이런 걸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하자면 이거 보니까 이주민이랑 선주민 10명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제가 발표니까. 하지만 보니까 선주민의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그렇다더라. 한국 문화가 원주 문화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불편했다. 근데 이주민들은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토크가 없다던가 이주민이 가구 정책처럼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이주민 입장과 선주민 입장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제 강진숙 교수님의 경우에는 정희철 선생님의 발표에 동의하시면서 다문화를 지향하는 제작진들 또는 언론인들은 미디어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것을 권장하셨고 또 방송사 내부에 자체 책임자를 주어서 어떤 그 이전에 어떤 다문화 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강제사항을 두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박민선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더 수용자 중심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좀 권고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저도 지적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다문화 공동체라는 것이 단일한 조직이 절대 아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를 재현하는 이주민을 재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 역시도 동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계속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이주문화연구소의 세영수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방송에서 실시한 이주민과 방송과 영화 모니터링 사업에 이주민 당사자 활동하신 분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9년에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뒤에 사세입니다. 본적지는 대구고요. 저희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민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 후에 이제 저희 변화를 바탕으로 이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맡은 프로그램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데요. 지금 이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이주민에 관한 방송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발제를 맡아서 해주신 김치영
이지연 선생님 그리고 정희철 교수님께서 워낙 역할 분담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저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그램이 8월 1일자 네팔 가족이 출연하는 그 1회차 방송을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을 앞두고 이제 그 짐을 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족 최초로 등장하는 방송이라서 저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제 봤는데 그 4명이 그 짐을 이 주부가 혼자서 다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함께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실은 그 앞에 우리 주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네팔 전체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고 또 가사노동은 철저히 이제 여성의 몫으로 분업화되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네팔의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날마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 이제 긍정적이거나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 형성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그만큼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우리 사회도 이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가별 인종적 대타성 분석 결과를 이제 보면은 한국인이 타 인종에 비해서 그 굉장히 대타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 3명 중에 1명은 나는 타인종이 사람을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인데요. 이는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모니터링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한국 방문을 한 외국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이제 문화를 접했을 때 그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한국 사람은 이런가 보지 이런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들이 이런 모습에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중하려는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었고 또 그 타문화에 대한 이제 유연성을 제가 이제 느껴서 나름 또 저 자신이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방송이 시작하는 점이고 나름대로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그램과 같은 이제 경험을 본다면 저는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하고 또 이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은 MC들이 또 이에 대해서 한국 사람 다 됐네 뭐 이런 표현이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한
이제 비판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주민 방송이 홍보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김설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한 그런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런 그 모니터링 활동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발제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적인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써주셨는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이제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보면서 특별 세미나가 열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고가 있었다는 점에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울러 그냥 이 자리가 우리가 그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확인하는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께서 조금은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가 그런 이제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주체적인 목소리를 이제 스스로 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활동가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제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이제 산수민 10명이 함께한 이제 이 결과물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현장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박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니터링 과정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유의정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입법조사처의 유의정 팀장입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폭언 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개입을 하고 또 어디 편의점에서는 외국인이라 무조건 안 판다고 뭐 이런 방송을 제가 보면서 우리 다문화 사회가 또 다른 국면을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방송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안에 있는 연구기관이고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팀이 교육문화팀이고 그리고 문화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 입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문화 관련해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복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지난 한 8년? 10년 가까이 이 다문화 사회에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만이 갖는 다문화적인 특징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5,000년 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지내다가 1990년도,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불과 20년 만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5,000년 동안 단일민족 국가가 사실 20년이라는 굉장히 빠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로 변했다는 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 한 가지고 두 번째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혈통주의적인 특징을 띈다는 게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문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해서 더 연구를 진행을 앞으로는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산업연수생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90년대 초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 여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문화라는 건 사실은 혈통을 잇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가문을 이어주고 대를 이어주는 사람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별도 있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20년이라는 세월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다들 인정하게 된 거는 역설적이게도 혈통주의적인 이런 측면을 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희 다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문화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산업연수생 그러니까 주로 노동을 담당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였다면 거기서 더해서 지금은 난민 문제도 앞으로 더 불거질 것이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우리가 더 복잡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겠구나 저 어제 뉴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주제에 보면 제가 오늘 이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국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직접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 측면에 있어서 방송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방송에 있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을 통해서도 저런 면을 볼 수 있구나. 무엇보다도 다른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카타라는 이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지금 다른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프로그램 이주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MWTV 등의 그런 직접 참여하는 방송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을 조금 짚고 싶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공중파 같은 데에서도 이런 방송에 있어서는 이주민이 출연하는 방송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제도화하는 방향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를 보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 형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보는 시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 같이 어울려서 사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을 다문화 이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활동하는 이런 방송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해당 방송에서 대상자가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도화하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도 맞지만 정책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이 모니터링 의견에서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방송 현장에 종사하는 제작자들에 대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 시급하다. 이것도 방송 제작자들에 대한 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크게 다문화 사회랑 관련돼서 우리가 이 모든 다문화 사회의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법적인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 협약의 비준국입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일에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협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저희가 의무가 있고요. 가장 큰 틀에서는 국제협약이 그런 게 있고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차별 관련된 법안이 38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7건이 통과가 됐고 나머지 31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도 그렇고 그 제작자, 방송 제작자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관련된 법안 중에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좀 구체화 시켜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현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당장 구현할 수 있고 어떤 좀 노력을 경주해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이 안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2가지 정도 크게 보여서 저도 이 자리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그 법안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2가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MWTV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알고 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유희정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국면 그리고 다양한 주체를 인정할 것을 이제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 미디어학에서는 그 지위 부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어에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조직이나 그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건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이건 일단 미디어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룹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다문화 또는 이주민의 재현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만큼이나 무엇이 재현되지 않는가의 문제 역시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재현되지 않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 다양성을 추가해서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방금 그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러브인 아시아로 재현되는 어떤 동화주의적인 프레임에서 지금은 다문화 고부 열정과 같은 갈등 프레임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난민 관련 논쟁에서 드러났지만 이제 더 이상 용납 가능하지 않은 이주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이 다문화 재현의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용납 가능한 이주민은 누구이며 용납 가능하지 않은 이주민은 누구일까. 즉 이런 것들이 인종과 젠더, 계급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있다고 생각되고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있긴 한데 일단 유희정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기도 했고 저희 이주민 방송 정혜주 대표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말씀 들어보고 플로어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잠시 마이크 요 앞에 나오셔서 이주민 방송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주민 방송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주민 방송이 이제 12년이 됐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투쟁을 얘기하셨지만 투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외치는 그 목소리에서 주류 미디어가 전혀 보도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가시화되지 못하는 이주민의 권리, 그 부분을 어떻게 이주 노동자가 당사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 당사자와 또 한국인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애초에 출발이 이주 노동자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인 활동가들은 주로 서포터하는 역할을 해서 대표도 사실은 서류상에 필요한 대표 외에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이주민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명목상의 어떤 이주민 대표성을 띄우는 것만이 과연 이주민 방송이 가야 할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조직의 체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대표 체제로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행정적 처리는 한국인 대표가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실질적인 대표는 저희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는 양바다 대표님이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꾸 거부하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재정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원회비가 상근자의 급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의 의존에서조차도 또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많은 여러 그 지원단체들이 서로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좀 더 후원 회원을 모으지 못하냐 이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만큼 후원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가입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앞질러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우리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후원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부로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재정이 사실은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상근자들이 거의 그 뼈를 갈아서 넣는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모든 프로젝트의 보고서,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결과 보고서까지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휴일을 거의 주 5일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52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집에 돌아가서도 밤 12시에 카톡을 나누는 쓸데없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화한다라든지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비를 또 지급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라디오 제작에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쌓이고 있어서 사실 그 다른 방송들처럼 좀 활동비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업들이 다 주중에 계시고 이주민들이 이제 주말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시적절할 때 기사를 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제약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주민 방송 안에 전문적인 기자단, 이주민 당사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 방송을 그냥 하나의 NGO 단체가 운영하는 뭐 조그만 단체 정도로 좀 봐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많은 영상 미디어 센터들이 있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민 방송을 좀 더 공익적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이런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주민 활동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심지어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비영리단체 등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있습니다. 네, 정의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활동가도 계시고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기타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 계신데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니터링 활동하고 있는 서울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몽골어 톤번역 지원사로 공부하고 있는 나루토야라고 합니다. 몽골 출신 결혼 이민자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이 한국반성의 이주민과 다문화 공통체의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제가 요즘에 하나 기면 나눔 재단이라고 그런 단체에서 다문화 가족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계를 통해서 여러 반선은 아니지만 신문,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국의 다문화 전체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번 좀 아쉬운 소리 했는데 그거가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만 발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로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좋은 이미지를 상승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저와 같은 결혼 이민자를 사회적 약자로 몰고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에서 뭐 기업을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뭐 절차 같은 거를 절차 같은 거를 거치지 않고 지원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지원도 아니고 결혼 이민자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더불어 사는 한국 사회인데 저를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현상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하고 문화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유희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주민을 호명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고 그렇게 재현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간단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마 교수님이 더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 아까 기업이 후원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하고 기업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단은 할 수가 없지만 정책적인 측면에 비추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정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은 그 정책의 대상인 대다수의 국민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정의처럼 다양한 문화가 어느 특정 문화,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고 동등하게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개념하고는 다문화 정책은 이름은 불려왔지만 사실은 내용에서 보면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그 대상자가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은 그럴 것이고 기업에서는 아마도 홍보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기업 이미지 홍보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에서 홍보 측면이라는 목적이 있고 정책도 어느 측면에서는 대다수를 구성하는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더 사실은 난민 문제도 국민들의 안전 문제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단 들어온 난민 저희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난민 조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결국은 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 더불어 사는 측면으로 가는 방향인 거는 분명하고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기업 측면에서도 각각의 약간 주로 안을 두고 있다는 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다양한 건 결국은 우리 같이 어울려 사는 쪽으로 갈등 없이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그런 방향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명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아마 교수님께서 더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희철 선생님 말씀 듣고 김세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차례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명, 또 다르게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들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주류화라는 개념. 그래서 다문화나 이주민으로 분리하지 않고 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인권 정책 그 속에서 녹여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하는 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다문화 연구 시작했을 때 제일 차별적 표현이 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였어요. 마치자마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다문화 남아 이렇게. 그래서 학습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애들을 분리시키고
그 어떤 낙인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정책의 주기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미디어 교육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교육을 프로그램도 같이 만든 지금도 이제 몇 년 전에 진행됐는데 그 교육부가 다문화 중점 학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영구 중점 학교 이래가지고 전국의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제일 잘한 사례로 제가 연구를 한 게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침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그 학교가 이제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많으니까 그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이 같이 또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따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아침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거를 일반 학생들도 듣고 또 방송 제작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 신문하고 달리 이렇게 협업을 필요로 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걸 이해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하는 정책들로 좀 많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지수 교수님 얘기했던 연수원 개념 제가 사실 글에는 쓰지 않았는데 참 좋은 말씀 같고요. 특히 방송 언어 또는 방송 영상 언어 연수원 정도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없는 데가 사실 전문적 직종에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학에서도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강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계속 제가 경찰대학 강의를 나갔을 때 거기는 계급별 연수 과정이 있어요. 총격 연수, 경구관 연수, 치안관 연수. 그럼 전국에서 그 계급이 다 모여서 상황들을 이해하고 지역의 어떤 서해 경찰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그 간부들을 양성하는데 기자들은 그냥 그 언론사에 다 맡겨놓으세요. 판검사들은 사법연수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학교 후에에도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어떤 재교육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니터링 양식 이런 것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저는 러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가 딱 정제돼가지고 모든 게 반복론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연구도 물론 가치가 크고요. 좀 러프하지만 현장 중심, 밑에서부터 목소리가 발산되는 그래서 연구도 1차적인 또 나중에 또 보완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가족 중심이다. 저도 이거 100%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혼자 와서 일하시는 제가 인터뷰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는 혼자 집에서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방송해가지고 방글라데시 공동체에 뉴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를 심지어 어디서까지 듣느냐면은 방글라데시에서 듣고 있어요. 모국어 방송. 베트남 목소리라고 부산에서 3년 동안 그건 이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팟캐스트 모국어 방송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족 중심이에요. 정상 가족.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사실 정상가족 본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가족 중심의 어떤 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주민 내에서의 서열화, 위계화, 가시화되는 집단과 가시화되지 않는 집단 좀 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과 좀 더 배제되는 집단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담론은 유동성과 투쟁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유념해서 앞으로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냐?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라는 거와 또 유사점이라는 것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사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스페인 사람이 도착했는데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스페인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를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스페인에 대한 교육을 전혀 못 받았는데 그럼 영어로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이거를 미묘한 차이라고 본다면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저도 여행자 입장에서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느꼈는데 불편하게 안 생각했던 부분을 또 이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발견하고 서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차이도 물론 있었지만 유사한 그런 인종주의적인 거나 아니면 젠더화된 문제 백인 남성 중심, 또 여성의 어떤 비중이 출연진보다 낮은 문제에 대한 공통의 어떤 비판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아까 서영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네팔 남성은 일하지 않고 옆에서 막 폼 잡고 있고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이런 장면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묘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현실이라고 해서 그대로 묘사하는 거는 정말 그런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차별적 재현들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유희정 팀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초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국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와 법제화에 대해서 많은 또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까 모니터링 비평의 제도와 각 다문화 또는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게 법제화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기구가 뭐냐면 시청자 참여제도로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청자위원회를 해봤지만 이 시청자위원회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보면 주로 누구 중심이냐면은 지역의 명사들, 유지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참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사업이나 자기들 일에 대해서 KBS나 MBC에 전담하는 요구하는 그런 통로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 또 더 많은 어떤 유학생들이 또 있고 또 한민족 디아스포라고 해서 또 많은 한국 사람들도 또 해외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시청자위원회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을 약자로 몰아간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의 어떤 공익 활동을 빙자한 어떤 특정한 활동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죠. 근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또 정책 관념화, 모든 걸 정책과 법으로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 어떤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교육과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일단 많은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든 걸 법으로서 제도로서 강제한다면 미디어도 결국은 표현,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디어 역할이 크고요. 미디어의 선기능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기업도 공익, 사회적 기업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기업이 돈 벌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시각을 바꾸도록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기업들의 개인 기업이나 개인 회사들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주 여성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이제 많은 이제 후원이나 돈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회원으로 돈을 받아야 이제 아마 그 돈들 그거를 이제 꼭 그 이주 여성들한테 무슨 일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이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꼭 이렇게 편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처럼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저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편집해 있는 부분이
부분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이나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신문이나 이런데 이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편집하지 않고 내줬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할 때 또 이제 많이 들었네요. 혹시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코멘트. 웬디 브라운이라는 버클리 대학 교수가 쓴 관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다문화 제국의 통치 전략이라는 건데요. 거기서는 관용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용납 가능한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 주체가 어떤 법적, 제도적 평등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쳐낼 수 있다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와 이주민을 재현하는 한 방송 역시 이주민은 이주민의 어떤 관용 가능한 한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의 경우에는 해외 그 인종주의적인 어떤 방송에 태클을 걸었던 많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전화를 건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편지도 쓰고 전화를 하고 단지 저희가 어떤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방송사에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사에 전화를 거는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전화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두 연구와 또 이주민의 관점에서 다문화 제한의 쟁점을 잘 짚어주신 김태현 선생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해주신 두 선생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장시간 플로어를 지키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